자, 같이 보자. 43페이지 폈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이 상속이랑 뒤에 나오는 무슨 유리창 있잖아. 그 두 개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특히 상속 얘 가지고는 문제 많이 낼 수 있더라. 문제 낼 것도 많고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할 게 많아.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필기도 중요하긴 한데 필기보다는 내가 알려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알겠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거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읽어볼게. 같이. 진준이 아이패드. 둘 다 아이패드로 하네. 이도. 대세가 패드인갑다. 자, 상속이란 읽어볼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이야. 알겠지? 주는 사람이고, 그냥 상속인 같은 경우가 재산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승계된다는 말이 이동이 간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여기 이 개념이 중요한 거는 딱 하나야 얘들아. 상속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는데 상속 정의 중에서 이 사망에 의해라는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사망에 의해서. 그 뒤에부터는 일반적인 정의지. 망했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고 싶으면은 무조건 죽어야 돼. 만약에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너희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어. 그때는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저번에 우리 한번 비문학에서 나왔는데 증여라고 해. 증여. 그건 증여고 상속이랑 좀 다른 개념이다. 상속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는 거야. 상속의 순위. 자, 순위 나오제. 자, 순위는 직계, 비속, 존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순위로 정해진다 했는데 별표 쳐놓고 요 개념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할 거야. 이 개념이. 설명해 줄게. 뒤에 위에 다 나와 있다. 직계 비속은 밑으로야. 밑으로 이제 아빠라고 셈치면은 우리 아빠라고 셈치면은 자식들, 자식, 손자 밑으로 내려간 거 있지. 이걸 갖다가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직계 존속은 위로. 조부모, 부모 있지. 그게 직계 존속이야. 형제, 자매는 뭔지 알지? 그리고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은 너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가서 보게 되는 사촌들. 그렇게 쭉 나눠진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다. 알겠지? 1부터 4순위까지야.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그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해서 배우자는 이 상태야. 여기서 말할 때 여기 있는 그 상속인 보이지? 여기서 말하는 그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얘기한다 얘들아.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랑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됐나? 자, 상상해봐라 얘들아. 계속 이해를 해보자. 상상해봐라. 네, 가정을 해볼게. 자,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빠가 됐어. 내 자식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있겠지? 그리고 내 마누라도 있는 상태야. 근데 갑자기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먼저 1받다가 누구게? 1순위로 일단 내 재산을 누가 받아야 돼? 1순위. 내 아들이 받아야 돼. 근데 얘만 1순위냐 했을 때 그건 아니야.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나의 배우자 있지. 내 부인도 아들과 똑같은 1순위야. 이해됐나? 그래서 공동 1순위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2순위가 내 부모님이야.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간다 생각해라. 배우자는 누구랑 똑같다? 직계 존속과 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동급이야. 자,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 똑같은 내가 있는데 내가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고 부모님만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내가 죽어버리면 배우자는 1순위긴 1순위지. 누구랑 같이? 내 부모님과 같이 1순위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1순위고 무조건. 이해됐나? 됐지?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놔야 된다. 요 순위라는 거. 그래서 읽어볼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는데 해서 유언 나오지. 유언은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게 아닌 이상 보통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 그 유언에 의해서 상속분은 비율은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너희가 따로 적어내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시험 문제 낼 때 납치할 수 있잖아. 유언에 의해서 상속 분은 바꿀 수 있지만 상속 순위 있지, 지금 순위. 순위는 내가 마음대로 뒤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지. 이해됐나? 그래서 상속 분이랑 상속 순위랑 다른 개념인 거 알아라, 얘들아. 순위랑 비율은 다르다. 그 다음 여기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적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피상속인이다 죽은 사람이 상속분을 지적 안 했어, 즉 유언을 안 남겼을 때는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비율은. 자, 이제 비율 설명한다. 비율. 자, 해볼게. 자, 상속분, 법정 상속분에 관한 내용이 시작된다. 이제 형제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도 얘 들고 넘어간다. 얘 들고 넘어간다. 어떤 예를 들냐면, 자, 또 나야. 내가 지금 여러 번 죽는데 밑에 자식이 한 3명 있어. 3명 있어. 아들 둘, 딸 하나 있어. 자, 내가 죽었다 치자. 그러면은 내 배우자도 있다 셈쳤을 때 공동 1순위가 지금 4명이지. 내 자식 3명과 배우자까지 해서 4명이 총 공동 1순위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4분의 1에서 내 재산을 나눠주기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됐지? 요 상태인데 잘 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든 예시제, 내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고. 예외야 이게. 배우자가 이럴 경우에는 1.5배 상속받아. 그러니까 같은 1순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야. 내 자식의 1.5배를 받거든. 이해됐나? 이 상태인 거 알겠지? 또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자,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누구다? 이런 경우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내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죽고 그 3명의 자식에게 3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자식 중에 한 명이 그냥 또 죽어버렸어. 또 이럴 경우에는 말이야. 자식도 죽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그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랑 직계 비속의 상속분 비율 역시 1.5대 1이라고. 됐나? 요게 이제 뒤에 문제에서 그대로 나올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민법에서는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부양을 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일정에게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이지?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여분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의 대상으로 다시 나눈다고. 이거 계산법이 특이하지? 제일 먼저 나눠줘야 되는 누구야? 이제 제일 먼저 일단 상속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는 기여분이야. 기여분을 때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까 말했던 순위도 따지고, 여기 보이지? 상속분도 따져서 나누는 거야 지금. 됐지? 밑줄 쳐볼게 이제 다시. 자, 직계 비속이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랑 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고,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대 1로 나눈다. 그 밑에 특이한 거,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근데 조건이 뭐냐?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은 이렇게 나눈다고. 자, 이 바로 밑에 있는 요 네 줄에서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낼 수 있는 부분, 요거 안 보고 넘어가면 틀린다. 자, 아무나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상속인들 중에서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내 암에 걸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그냥 도와주신 아주머니가 와서 날 1년 동안 보살펴줬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기여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왜? 내 상속인이 아니니까. 맞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님이 날 보살피면은 그게 이제 내 상속인 중에서 날 부양한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아니지. 이제 뭐 합의를 통해 기여를 더할 수 있는 거지. 요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요거 기여분은 무조건 주는 거 아니다. 부양을 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했더라도 무조건 줘야 될 필요 없어. 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야 돼.
근데 모든 자식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아무리 기여했어도 난 니 안 줄래 하면 안 주면 돼 그냥. 이해됐나? 이거는 이제 산 사람끼리의 얘기니까. 됐나? 요 상태고 끝이고. 여기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하나의 예시만 들고 더 넘어가자. 하나의 예시만 들어줄게. 자, 이 상태야. 아빠고 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아있고 아빠 옆에 엄마가 있겠지.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자식이 둘이 나온다. 나가 나오고 동생이 나왔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사망한 상태야. 근데 내 밑에는 자식이 또 하나가 더 있어. 아들이. 자, 이 가계도를 잘 봐라 얘들아. 이 상태야. 그리고 나랑 다시 나의 배우자도 있겠지. 아들이 있으니까 그치? 이 상태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야? 조부모, 부모, 나, 내한테 아들 있고 부인 있는데 난 죽은 경우.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치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다시 물어볼게. 대답해봐라. 1순위가 누구야? 1순위. 쭉 불러봐봐. 1순위 누구야? 1순위는 요렇게 1순위지. 요렇게 1순위인데 가장 재산을 많이 받는 게 누구야? 엄마가 제일 많이 받겠지. 왜? 나보랑 동생보단 1.5배를 받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은 상태잖아.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간다고? 내 배우자랑 내 아들한테 가. 자, 이 상태야. 자 그러면 나랑 동생은 상속받은 금액이 똑같은 상태고 엄마는 내보다 더 큰 상태지? 근데 얘들을 줄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아? 배우자가 더 많이 받지? 자 그럼 순위를 매겨보자 얘들아. 가장 많은 금액 누구? 아빠의 배우자, 그러니까 엄마. 그 다음 2순위 누구? 2순위 누구야? 동생이 제일 많이 받겠지. 그 다음에 3순위는 배우자. 그 다음에 4순위가 내 아야 아들. 5순위는 누구겠노? 5순위. 일로 가야지. 뭔지 알겠나? 근데 얘까지도 가지도 않는 게 이렇게 할머니 쪽으로 가려면 나의 직계 비속이 없어야 돼. 이 집 난 직계 비속이 있잖아 지금. 배우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는 거지 위로는. 이게 다 없어야 돼. 이게 다 없어야지. 요 설계에서 싹 다 없어야지 이렇게 셋이서 날아가지는 거야. 이렇게 둘이 날아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도 무조건 1, 2, 3, 4순위가 있으니까 1, 2, 3, 4순위한테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못 받는 거야.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터 받는 거고. 이해됐지? 요 개념이다 지금. 넘어갈게. 자,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단순 승인이라고 한다 얘들아. 단순 승인. 이거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채무랑 재산의 권리 의무를 다 말하는 거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너가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빚이야. 빚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다 받겠다는 게 단순 승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밑줄 치고. 자, 무슨 말이냐? 자,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필 저기 외딴 거기 무인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몰랐어. 이해됐나?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뒤에 갑자기 나한테 비행기를 우편이 뜩 날라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 개시가 있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받았어. 딱 그날부터야. 내가 안 날부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니야. 내가 요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돼. 어떤 의사표시? 저 아버지 상속분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 근데 만약 아무 의사표시도 안 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냥 단순 승인으로 인정한다고 그냥. 이해됐지? 그 상태인 거 알겠지? 요게 기간이 중요하다 얘들아. 아버지가 죽은 날도 아니고 상속 개시가 있는 날도 아니야. 내가 안 날이야 안 날. 내가 알아야 돼 그거를.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역점 나오지. 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이야. 위에까지는 그냥 일반 개념이고,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다 빚이 승계되는 경우를 해볼게.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돼. 원래 빚을 갚아야 할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이라는 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왜 마련할지 알겠지? 왜? 이러한 문제점, 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상한 부모님이라서 대출 막 땡겨가지고 100억 빚이 있어. 근데 강제로 상속받으면 그거를 난 죄 없지 억울하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상속 포기하려고 할 수 있다고 그냥. 이해됐지? 이 상태야. 넘어가 볼게. 자, 한정승인은 한 개씩 해볼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뭐다? 빚이 얼마든 내가 받을 재산 안에서 갚지 내 재산으로 아빠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게 말이야. 알겠지? 딱 그거야. 즉 청산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딱 끊고 여기까지가 다 한정승인에 관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 먼저 하고 밑줄을 쳐볼게 얘들아. 설명 먼저 하고. 자, 생각해봐. 첫 번째 경우야.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내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건데 아빠의 빚이 10억이야. 근데 내가 세무사한테 가보니까 아빠의 재산이 있지. 빚 말고 재산은 3억이래. 그럼 내가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난 마이너스 7억 되잖아 그러면. 그럴 경우에 나는 뭘 하겠어?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빠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아빠의 빚은 2억인데 재산이 10억이야.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노? 그냥 단순 승인하면 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그냥. 좀 받을게요 하면 끝이야 그냥. 그럼 도대체 이 한정승인 언제 하는 거냐? 내가 아빠 빚이 얼만지 아빠 재산 얼마인지 모를 때, 애매할 때 있지. 아빠한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부동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는 뭐야,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상속 포기할게요 했다가 재산이 엄청 많을 경우는 억울하지. 반대로 저 상속 받을게요 했다가 빚이 엄청 많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안전한 게 얘야.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방금? 내가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빠 빚을 갚겠다고. 절대 내가 손해볼 것 없지 그러면. 내 손에는 없어. 이해됐나? 요 상태가 바로 요거야 지금. 그래서 밑줄 쳐볼게. 일단 정의는 이게 조건이야. 내가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언제 한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내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한정승인으로. 그럼 절대 손해 안 보니까. 반면에 역접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싹 다 포기하는 것으로. 언제 쓰냐? 딱 한 가지 경우만 써.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때 신고한다 보이지. 다시 말하면 뭐다? 내가 받을 돈보다 아빠의 빚이 더 많으면 무조건 뭐야? 그냥 상속 포기하면 돼 그냥.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나눠볼 수 있겠지? 정확하지 않을 때 언제? 정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정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한정승인이지. 정확할 때는 둘 중에 한 개를 할 수 있어. 단순 승인이나 상속 포기나. 알겠지? 그래서 갈래가 다른 거야 지금. 그 다음, 자,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앞순위의 단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요 순위도 잘 봐라.
공동상속인 중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된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갈로 쳐볼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자,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어야 돼. 두 가지 경우. 그래서 너희 수특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왔거든, 문제로. 너희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내면은 개이득이야. 이거 내면은 개이득이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 이거는 순위로 따진다. 순위로. 1순위가 내 자식이지. 2순위가 내 부모지. 자, 근데 내가 빚이 엄청 많은 상태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 자식은 1순위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 상속 포기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러는 순간 그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간다? 다음 순위 내 부모한테 가는 거지. 빚이 10억이 넘어가게 되고. 이해됐지? 이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잘 봐라. 자, 공동상속인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랑 자식이 둘 다 있어. 이제 이럴 경우에 내 자식이 포기를 해. 내 재산을.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넘어가? 내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다른 공동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그럼 그 배우자도 포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포기해서 몇 순위까지 가는 거야? 1순위가 다 포기했어 이제. 그럼 2순위한테 넘어가. 2순위도 다 포기해. 그럼 3순위 다 포기. 4순위 다 포기하면은 이제부터 그때 뭐다? 파산. 청산되는 거야 이제 그거. 이해됐나? 그 순위다. 그래서 읽어볼게. 상속자를 가진 모든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된 보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 상태야. 다 청산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돈 빌려준 사람 억울하겠지. 돈 받아야 되는데 다 청산 당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계속 읽어볼게. 그 다음 장.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 해서 질문을 던져버리지 얘들아. 앞에도 질문 나왔을걸? 없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글쓰기 방식으로 따지면 질문하기 방식 쓰고 있다. 자,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난 진짜 받을 게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되면은 저 지금부터 미리 포기할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죽기 전에는 안 돼.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제냐면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뭐랑 똑같아? 단순 승인과 똑같지? 단순 승인이랑 마찬가지로 이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고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뭐다? 단순 승인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리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빚 다 떠안아야 돼.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읽어줄게. 그냥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란 말은 그냥 죽기 전이야. 내가 아빠가 죽기 전에 나랑 미리 아빠 재산 안 받는 걸 합의를 했더라도 말이야,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이해되지? 효력 없다. 다만 예외 두고 있지. 다만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요것도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마치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은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모든 포기는 언제부터다? 상속 개시 후부터인데, 상속 개시 되자마자 한 4순위인 사촌이 가가지고 먼저 저 포기할게 외쳐도 된다고. 1순위보다 먼저. 그건 상관없어. 일단 개시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일단 상속 개시만 되면 아무나 가서 해도 돼. 그냥 아무나 먼저 가서 해도 돼. 또한 더 말한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음을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나의 과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빠의 그 빚이 많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기간 내, 언제 기간 내? 3개월 내에. 알겠지? 3개월 내에 알지 못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아무 의사 표시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자,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이게 해결책이지.
상속인이 상속 재손보다 빚이 많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게 개특이한 거지. 그럼 얘는 총 몇 개월을 견딜 수 있는 거야? 6개월을 견딜 수 있는 거야. 6개월을. 어떤 식으로? 난 아빠의 빚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래서 당연히 그냥 난 상속 받아야지라는 마인드로 3개월 동안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단순 승인이 돼버렸네. 돼버리고 난 다음 날에 갑자기 아빠 빚이 엄청 많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 그럼 내 과실이 아니야 이거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걸 안 이후로 다시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하면 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요거라고. 잘 봐 얘들아. 이거 이름 잘 봐라. 특별 한정 승인을 하고 있지. 맞나? 이 기간에 포기할 수 있어 없어? 포기할 수 있어 없어? 포기는 안 돼. 한정 승인 제도야. 한정 승인 제도. 포기는 안 돼. 그냥 한정 승인만 할 수 있다고. 어차피 있잖아 얘들아. 포기하는 거나 한정 승인 제도를 쓰는 거나 똑같아. 어차피 내 마이너스는 없잖아. 맞지? 내가 받을 재산 있으면 빚 갚으면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지문 끝이야. 그렇게 안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넘어간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윗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보자 하고 있는데 1번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유언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상속분을 유언 통해서 지정이 가능하고 나 상속 포기 신고 기간 중 다시 밑줄 너희는 다 적어놔라. 요게 3개월이지. 개시 이후 3개월이지. 개시 이후 3개월 기간 중에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보다 뒤인 사람이 먼저 포기할 수는 있지. 개시는 했으니까. 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은 그 포기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했었지. 2순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1순위 중에서도 공동상속인끼리 하는 거고. 4번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할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은 쓰지 않아. 상속 포기. 확실하면. 이게 만약에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면 뭐 하겠어? 무조건 한정 승인이야. 한정 승인. 마지막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약정. 이거 무조건 틀렸지. 미리 무조건 안 돼. 미리는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 얘들아. 사망하자마자 그 시간부터 바로 상속 개시인지 아니면 무슨 뭐 법률 변호사나 누가 와가지고 개시합니다 해야 개시인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은 맞잖아. 단 언제 예외를 두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났는데 내가 나의 과실이 아닌데 아빠의 빚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어려웠지? 3번 문제 풀어보자. 3번 문제.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 상황에 대해서 상속분 계산하는데 그래서 아래 빈칸은 채우란다. 읽어볼게.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재산 1억에 대해서 상속분을 정한다. 이제부터 A씨에게 생존에 있는 직계 존속은 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가 없어. 이제 누가 있냐? 배우자,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있지. 요 4명이 공동 1순위겠지? 공동 1순위의 가족이 있어. 근데 요 둘째 아들은 사고로 죽고 아내와 10살 된 딸이 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A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를 돌보느라 고생한 요 막내딸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A씨가 남긴 재산 중 1,000만 원의 기여분을 먼저 주기로 합의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자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일단 기여분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9천만 원 가지고 나누는 거지. 여기까지는 쉽지? 자, 9천만 원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봐. 자, 일단 1순위였던 배우자,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이 있었지. 이걸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엠빵 해야 되지. 단 배우자가 1.5배 많아야 되지. 그거 계산하시면은 배우자가 3천만 원, 2천이 돼. 알겠나? 3천, 2천이야. 근데 이 둘째 아들 죽었다면서 그럼 2천만 원을 다시 1.5대 1로 나눠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요 둘째 아들의 배우자가 1,200만 원, 딸이 800만 원. 됐나? 근데 낚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막내딸이 받는 총 상속 금액이 얼마나 물으면 3천만 원인 거야 얘들아.
기업은 1,000만 원 플러스 이게 보이지? 상속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게 되는 거고, 얘는 다 해봤자 3천, 2천, 그냥 1,200, 800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가 너희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 이게 어려운 문제로. 단 얘랑 똑같이 내버리면 애를 다 맞춰버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걸로 내지 않고 다른 걸로 낼 수 있다고. 포기라는 걸로. 포기라는 거 안 나왔어 지금. 됐지? 정리하자 얘들아. 일단 이 글의 주제인 상속부터 시작을 할게. 상속. 상속은 정의부터. 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로 자기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떤 거?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말이야. 권리, 의무를 넘긴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 요 상속인에는 순위가 있지. 상속인의 순위가 있는데, 직계 비속, 그 다음 직계 존속, 그 다음 형제, 그 다음 반계혈족, 사촌들, 반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다 이거야 지금. 굳이 정리해보면은 요 직계 비속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 얘기하는 거고, 존속은 부모 얘기하는 거다. 여기에 지금 없는 그 상속인이 누구냐면 배우자지. 배우자는 따로 두고 있어. 배우자는. 이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순위가 된다. 공동순위가 돼. 근데 무조건 직계보다 1.5배 더 많이 받아. 맞지? 이런 상승 해볼 수 있잖아. 죽은 사람한테 직계 비속,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 그러면 뭐야? 단독으로 이 배우자가 다 받게 되잖아. 그 너거 있잖아. 막 뉴스나 막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거 못 봤나? 그 내 남편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 결혼한 다음에 얘 죽게 만드는 거. 그런 다음에 그 재산을 내가 통째로 다 받거든. 잘 골라봐봐라.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 얘 부모가 없네? 더 돌아가셨네? 얘 자식도 없네? 오케이, 그럼 나랑 결혼하면은 내가 애 안 나오면은 나 혼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나? 계속 해볼게. 자, 그래서 1단락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관한 예외가 몇 가지 있었어. 예외사항 1. 첫 번째, 이 상속인도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 받아야 되는 사람도 사망했을 경우에, 이건 이렇게 적을게. 위와 같은 원리로 진행한다. 똑같은 원리로 진행하면 돼. 당연히 배우자는 1.5배 많게, 맞지? 자식은 1 해가지고 그 비율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외. 죽기 전에 그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돌봐줬거나, 아니면은 그 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 경우에는
기여분은 빼고 남은 재산으로 아까 위에처럼 분할하면 돼. 순위에 맞게 비율에 맞게 분할하면 된다고. 여기는 중요한 게 알려줬다. 요 피상속인을 부양 기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상 뭐 해야 돼? 내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다 해서 아무 소용없다. 됐지? 이게 1달랑 내용 전체 나왔지.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은 모든 재산, 의무를 받겠다 해서 승계할 것을 인정하는 걸 그냥 단순 승인이라 그래. 저 다 받을게요 하는 거야. 재산이든 빚이든. 근데 이 단순 승인은 무서운 게 내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사표시 없으면 뭐 받겠다 말겠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거 자동 인정이야. 맞지? 자동 인정이야. 그래서 이런 단순 승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누구에게? 상속인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언제냐? 이게 바로 원하지 않았던 빚이 승계가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 피. 이 경우가 문제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한정 승인 제도랑 상속 포기 제도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해결책으로 등장을 한 거지. 됐나?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3단락에서 계속 이어졌다. 우선 한정 승인부터 있었다. 한정 승인은 개념은 이거지.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거야. 내가 받을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을게요 라고 하고 승인하는 거지. 이건 언제 쓰냐 물으면 요거는 언제 쓴다 그랬어 얘들아? 이거 언제 사용해야 돼? 어떨 경우에? 내가 좀 모를 때 있지. 빚과 재산의 양을 모를 때 사용한다 그랬다 이거. 적어볼게. 재산이나 빚의 규모를 모를 때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모를 때 한정 승인 신고하면 된다. 반면 상속 포기는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는 건데, 즉 그냥 빚이건 재산이건 모두 포기한다 이거지. 요건 이제 그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좀 더 어려워서 순위가 있었어. 포기에도 순서가 있었는데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닌. 일단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내 앞순위가 포기했어. 1순위가 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넘어가. 다음 앞순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의 그 공동상속인이 포기했어.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내 형이 포기해버렸어.
이럴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 으로 넘어간다. 근데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진짜 모두 포기했을 경우에 이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언제 씁니까? 딱 한 경우. 이 경우 내가 받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클 때, 이것이 확실할 때 이렇게 신고하면은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야. 사단락의 주제는 신고의 시기였어. 그러면 저러한 한정 승인이든 포기든 뭐든 언제 신고해야 되냐? 총 4가지가 있었다. 4가지. 1번, 2번, 3번, 4번으로 적어볼게. 한정 신고의 시기. 첫 번째,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는 개시 인지 일로부터, 내가 그 상속 개시가 된다라는 걸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애초에 그 상속 개시 전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세 번째, 포기는 순위에 상관없이 다 포기해도 돼. 맞지? 그러니까 같은 순위 내라도 먼저 포기해도 되고, 그렇지? 다른 순위라도 뒷순위가 먼저 포기해도 된다고. 그냥 포기에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외 조항 하나만 적을게. 다른 거. 특별 한정 승인제도. 한정 승인은 한정 승인인데 특별하게 해주는 거. 언제 쓰냐? 아까 말했지? 상속인의 과실 없이, 내가 일부러 모르려고 한 건 아니고 실수로 또는 아무 잘못 없이 어쨌든 그 상속 개시를 몰랐을 경우에 과실 없이 상속을 모를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쓸 수 있어. 이럴 경우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안 이후로 3개월 준다. 안 이후로 3개월 준다. 그래서 요 안에만 해주면 끝이야. 됐지? 됐지? 그래서 내가 다시 포인트 잘 불러줄게. 여기 적은 거 잘 봐. 적은 거에서. 자, 일단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출제를 하는 것 중에 2번 문제가 여기서 나왔잖아. 1번. 맞지? 1번에 관해서만 나왔지 지금. 이해되나? 1번에 관해서만 나왔어. 1단락에서 관해서만. 지금 문제에 내면 진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3번이야. 너희는 공부할 때 1번은 이미 나왔으니까 공부는 하면 쉽지?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하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3단락과 4단락에 있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로 내는데,
분명히 내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좀 찌질한 문제 있지. 말 바꿔서 내는 거.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확실히 모를 때는 상속 포기를 한다. 이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확실히 알 때만 뭐 한다고? 단순 승인과 상속 포기를 하는 거야. 모를 때는 무조건 한정 승인이야. 됐나? 됐지? 그럼 좀 쉬다가 다음 거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지문이랑 똑같이 그 개념 이해 위주로 가야 되니까 집중을 해서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해라 얘들아. 상속계는 똑같다. 자, 읽어볼게. 같이 봅시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됐고. 읽어볼게. 자, 투명한 유리창은 외부의 빛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강렬한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 실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나오는 실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 해결해야 돼. 지금 너무 더워진다는 거야.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커튼을 이용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커튼을 이용하는 게 S1 적어놓을게. 첫 번째 해결책이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역점 나오지. 이 커튼에 흡수된 빛은 커튼의 온도를 올리고 이는 다시 방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방 전체의 열 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빛의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얘도 여전히 한계점을 보이지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커튼은 또 한 번 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튼 역할을 하는 유리창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빛을 계속해서 차단한 유리창은 유리창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 사이에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한 조각유리가 고안되었다 적혀있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다 얘들아. 이 조각유리가 이 글의 주제고 주제 핵심 키워드고 이 조각유리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줘야 돼. 기능은 이미 나왔어. 보이지?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에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한 게 바로 조각유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햇빛이 많이 비칠 때는 불투명하게 해놨다가 그렇지? 다 반사시켰다가 햇빛이 좀 지고 좀 어둑어둑해지면은 다시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다시 내가 밖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유리가 조각유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찐 S지. 찐. 다음. 자, 조각유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전기적 변환 방식인데 두 장의 투명 전극 사이를 용액으로 채우고 전압을 가해 용액의 색을 변환시키는 용액형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용액형 방식의 동그라미를 칠게. 야,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두 장 뒤에 진짜 투명 전극이라 적혀 있나? 요 사이에 뭐 딴 글자 없나? 없어? 그래? 아무튼 알겠어. 하여튼 용액형 방식은 그 동그라미를 쳤고 밑줄 칠 사람 요 앞에 밑줄 쳐라 얘들아. 용액형 방식의 정의에 밑줄 치시면 돼. 이 방식의 기본 원리는 자, 이 부분부터야. 전자를 받았을 때와 전자를 내주었을 때 광학적 성질이 달라져서 색이 변화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체크해볼게. 받았을 때는 이 색, 내주었을 때는 요런 색. 막 달라지는 그런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밑에 나온다. 요거 환원 착색제, 산화 착색제 보이지? 요게 이런 물질이야. 투명 전극 사이에 채워진 용액에는 각각 환원 착색제랑 산화 착색제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다. 체크해볼게. 환원 착색제랑 산화 착색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용해되어 있다고. 어디 사이에? 투명 전극 사이의 용액에 말이야.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원 착색제와 산화 착색제는 모두 투명한 상태로 유지된다. 체크해볼게.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두 투명하다. 전기를 안 올렸을 때는. 하지만 그 두 장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이번에는 전압을 가하지. 방향성 나오니까 방향성은 무조건 출제하지. 방향성은 이 방향성 체크해야 되지.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 중요하지. 하면서 여분의 전자를 받은 환원 착색제랑
전자를 빼앗긴 산화착색제가 초록색과 빨간색 계열 빛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해서 체크해볼게. 전자를 받은 환원, 전자를 빼앗긴 산화가 초록색과 빨간색 빛의 계열 빛을 대부분 흡수해버린다. 이때 푸른색 빛의 일부만이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서 유리는 푸른색을 띤 중요한 거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고. 자, 대비 잘 시켜라. 어떻게?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는 투명한 상태지. 전압이 가해지면은 불투명한 상태지. 맞나? 내가 밖을 보고 싶을 때는 전압을 안 가하면 되고, 밖을 보고 싶고 햇빛을 가리고 싶으면은 전압을 가해서 불투명하게 만들면 되지. 또 한 개 더. 약간 여담은 아니고 그냥 추가 정보를 좀 주면은, 너 그 빛의 삼원색 할 때 RGB 쓰잖아, 그렇지? RGB 모르나? 빨강, 지, 초록, 비, 파랑. 빨강, 초록, 파랑이잖아. 이거 보면 뭘 보이지? 초록, 빨강 흡수해버리지. 남은 건 파랑밖에 없잖아. 그래서 파랑만 흡수하게 된다고. 이렇게 파랑만 통과하게 된다고. 됐나? 이게 뭐다? 용액형 방식의 원리야. 용액형 방식의 원리. 전압을 가하냐 안 가하냐로 색깔 다르게 만드는 거. 다음, 이 전기적 변환 방식으로 제작한 조각 유리를 실제 건물에 설치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진짜 조각 유리가 나오지. 그 앞에 부분은 거의 세팅 구간이었겠지. 진짜 조각 유리는 일반 투명 유리를 설치한 건물에 비교격 일반 투명 유리에 비해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1번 적어 놓을게. 장점 1. 또한 두 번째 나온다. 조각 유리에서는 전압의 세기와 투명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쳐놓을게. 문제 낼 수 있다.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투명도는 낮아지겠지. 불투명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나? 전압을 오지게 올려버리면 완전 무슨 벽처럼 까매지든지 하겠지. 전압의 세기를 달리하여 원하는 만큼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불투명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이까지가 장점이라면은, 그러나 뒤엔 단점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올 거다. 제작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 비경제적이다. 맞지? 유리가 클수록 투명 상태와 불투명 상태 간에 전환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유리가 클수록 길다. 이게 두 개. 두 번째 단점, 엄청 큰 벽 전체가 유리라면은 전압을 아무리 오래 가해도 이게 잘 불투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이 방식에 의한 조각 유리는 외부에 주입되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불투명화에 사용되는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또 실내열로 다시 방사된다는 게 세 번째 단점인데, 마치 이 세 번째 단점은 커튼과 유사하지. 커튼도 햇빛을 잘 막아주다가 커튼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방의 온도가 상승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빛을 잘 막아주다가 그 투명화에 사용되는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용액의 온도 때문에 방이 뜨거워지는, 그것 때문에 총 세 가지의 단점과 두 가지의 장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비문학교에서 너가 익숙하게 봤듯이 이렇게 단점이 있게 되면, 한계가 있게 되면 이걸 해결해 주는 애가 나오잖아. 해결해 주는 애가 또 뒤에 나와.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있지. 또 질문의 방식이네, 이 글이. 유리창이 거울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 그냥 빛을 싹 다 반사시킴으로써 실내로 유입된 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또 던지재. 뭐 하게 돼? 거울의 기능을 갖도록 해서 그냥 다 반사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찾아냈지. 어떻게?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방식이 바로 수소 가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스 변환 방식이야. 요건 진짜 거울로 만들어 주나 봐.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은 해서 우리 두 가지를 대비할게요. 현재의 가스 변환이랑 기존의 가스 변환 대비해라. 그래서 기존의 가스 변환은 일단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공간에 수소 가스를 충전하여 유리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유리 두 장의 두께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너무 두꺼워서. 너가 요것도 이해해라 얘들아. 어떻게 채우냐면은 우리하고는 너무 오래돼서 안 그렇지만은 유리 얇은 거 한 장, 그 다음 얇은 거 한 장 요 사이에 가스를 채우겠다고.
그럼 유리가 두 장이나 있으니까 너무 두껍지 이게 지금. 두껍다고 이게. 요런 그래서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하지만 뒤에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이 도입이 되지. 그러면 뭐야? 당연히 앞에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의 단점이 두 장의 유리를 사용한다는 게 단점이었으니까 당연히 한 장 사용해야 되겠지. 한 장이나 뭐 0.5장 정도. 그래서 한 장의 유리 보이지? 한 장의 유리의 표면에다가 마그네슘과 이트륨이 혼합된 두께 약 40나노미터 정도의 방막을 입히고 체크해 볼게. 요 표면에다가 이거를 입히고 이번엔 어떻게 하겠대? 아까는 어땠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수소를 채웠다면은 이번에는 한 장만 쓰니까 이 겉을 입힌다고 막을 겉을 입힌다고. 그래서 방막을 입히고 여기에 다시 수소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는 수소를 잘 흡수하고 수소가 잘 붙게 만드는 이 말이야. 잘 붙게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하며 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팔라듐 방막 보이지? 팔라듐 방막이 오지게 많은 역할을 하잖아. 체크해볼게. 그래서 팔라듐 방막을 입히는데 어떤 팔라듐? 수소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방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팔라듐 방막. 이해돼? 근데 이 뒤에 읽기 전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시트를 더 씌우는데 요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가라. 그림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해볼게. 유리가 있어. 제일 처음에 요거 보이지? 40나노미터 정도의 얘들 둘 혼합된 방막 입히지. 어쨌든 잘 봐. 어쨌든 이 거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스를 이용은 하기는 해야 돼. 맞지? 우리 아까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리랑 유리 사이에 수소를 넣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는 아직 수소가 안 들어가고 있지. 일단 방막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뭐 한대? 팔라듐 방막을 입혀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얘 뭐 해줘? 수소를 넣었을 때, 수소가 다가왔을 때 얘를 흡수해서 딱 붙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40나노미터 정도의 방막이 밑에 보이지? 수분 때문에 비 맞고 이러면은 산화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산화도 막아주는 게 얘야.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호막.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호막을 씌우는 거야. 투명 시트까지.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씌워놓은 요거 있지? 요게 잘 안 깎여 나간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상태야 지금. 이까지. 방막이 지금 몇 개? 2개 있고 시트까지 1개 있어 지금. 다시 해볼게.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 방막. 제일 첫 번째 방막 있지 이거. 불투명한 금속 상태에서 거울의 기능을 하여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지? 자, 이 역할 보이지 이제? 얘가 핵심적인 역할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거울의 기능이었는데 얘가 진짜 거울의 기능 해준다고. 유리 표면의 방막과 얇은 투명 시트 사이에는 자 유리 표면의 방막 뭐? 팔라듐 방막이랑 요 방막 있지? 요 방막과 이 투명 시트 사이에는 말이야. 평균 0.1나노미터 정도의 간격, 진짜 얇은 간격이 있는데 이 틈새에 공기 중에 수분을 전기분해함으로써 발생된 수소가스가 차면 적혀있지. 드디어 수소를 사용하지. 집중해야겠지 이제. 체크해볼게. 방막과 다시 이 방막과 시트 사이의 간격 있지 요거. 방막과 시트 사이의 간격에 공기 중에 수분을 전기 분해함으로써 발생된 수소 가스가 차면은 말이야. 얘는 참 좋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겠다. 그치? 뭐 이거 H2O니까 뭐 H 2개 나오겠네. 그치? 차면 혼합 방막이 뭐 어떻게 돼? 별표 투명해지는 거야. 투명해지는 거. 언제 투명해지는지 보라고. 방금 전에 건 뭐였다? 전압을 가하면 어떻다였지. 이번에는 전압을 가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소가스가 차면 투명해져. 그리고 수소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은 이제 수소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이제는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혼합 방막과 투명 시트 사이의 수소가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로 돌아가. 내가 빼주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치? 내가 안 빼줘도 돼. 지가 알아서 그냥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수소 산소 반응해서 물 되겠지? 물 돼서 그냥 수증기로 날아가 버려. 끝. 원리 끝. 이 조각 유리는 공기 중에 수분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소량의 수소만으로도 상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지. 요게 아까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지. 제작 및 유지 비용이 적다. 또 그 밑에 실용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비문학이 진짜 논리적으로 더 잘 적히려면 밑에 장점이 두 개 더 나와야 되겠지. 어떻게? 이것은 뭐 이 유리가 열을 흡수한 다음에 방해 온도를 올리지 않는다라든지, 맞지? 또 앞에 또 두 번째 단점 뭐 있었노?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비경제적, 두 번째가 뭐 있었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얘는 시간이 빠르다 적으면 되겠지.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이 따로 적혀 있진 않네. 따로 적혀 있진 않네. 어쨌든 요까지가 요게 개념이야 지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보자. 기역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어. 기역이 요거 새로운 가스 변화 방식이지. 새로운 가스 변화 방식에 대한 건데 1번부터 보자. 유리 표면 방막과 투명 시트 사이 틈새에 수소가스가 충전되면은 투명. 아까 말했나? 말했지? 수소가 확인해 볼까? 맞네. 수소가스가 차면은 투명해지네. 2번 팔라듐으로 둘러싸인 혼합 방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은 이 말은 뭐야? 수소가스가 사라졌다는 말이지. 다 수증기로 증발해버리면 수증기가 발생되면서 혼합 방막과 투명 시트 사이에 수소가 생성된다. 수소가 왜 생성돼? 날아갔다니까. 수소가 있으면 안 돼 절대. 수소가 있는 순간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해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수소가 없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두 장 두께로 인해 생기는 활용상의 제약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봐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지. 그래서 잘 체크했지. 그 다음 4번 공기 중에 수분을 전기분해 얻은 소량의 수소로까지 뭐 괜찮고 장점이었지. 상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괜찮고. 마지막 5번 전기적 변환 방식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걸로 해결했다. 보이지? 이게 뭐였다? 여기 체크해보면 이 문제 있지? 빛을 흡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까 커튼이랑 똑같았잖아. 지가 흡수해서 그 용액이 흡수하는데 이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방이 뜨거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왜? 얘는 거울 기능 해버리니까. 거울 기능 해버리니까. 이해됐지? 자, 2번 문제 보자. 그림이 크게 나와 있어. 그림부터 해석해봐 얘들아. 그림부터. 너희 이거 영상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음극이고 양극이지. 자,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전자가 흘러간다 그랬지. 이거 보시면 전자가 여기 콩 같은 조그마한 거고 환원 착색제가 9, 산화 착색제가 네모겠지. 이 그림 보면 얘들아 환원 착색제에는 지금 전자가 위에 없지. 근데 산화 착색제 요 네모 박스 안에는 전자가 동그란 콩이 박혀 있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밑에 글 봐봐. 전기적 변환 방식에 의해 제작된 조각유리 한 부분에 체크해라.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다 얘들아.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야. 됐지? 얘들아 전압을 가하지 않았으면 이게 투명해지는 거야 안 투명해지는 거야 이거? 모르나? 있었잖아. 요거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명하다고. 지금 투명한 상태인 거지. 이제는 뭐야? 전압을 빡 가해서 불투명하게 만들겠지. 자 이제 보이지? 전압을 가하면은 가해서 다르고 전자 이동하는 거 당연하지 얘들아. 이건 쉽지? 전자가 이동하겠지 하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나의 환원 착색제는 전자를 받고 이거 본문에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지. 산화 착색제는 전자를 뺏긴다. 그대로 적어놨고 그대로. 두 번째 가와 다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은 더 불투명도가 높아지겠지. 전압을 쬐면 쬐일수록 불투명하게 되니까 더 강한 전압을 쬐면 더 불투명해지겠지. 마지막 크면 클수록 유리가 크면 클수록 전압을 가했을 때 투명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적혀있지. 당연히 길어지는 게 단점이었지. 근데 요게 얘들아 쌤 여기 불투명 적고 여기 투명 적으면 안 돼요 하면 그건 안 돼. 문제를 완전 잘못 읽은 거야. 왜 그러냐? 전압을 가했을 때라고 하고 있지. 그럼 원래는 전압을 안 가해 있었잖아. 투명했는데 불투명으로 변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로 전환된다 그래야 돼. 불투명해서 투명이 아니라 전압을 안 가한 상태에서 가한 상태로 문제가 적혀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답이 요렇다. 어려운 거 있나? 괜찮나? 오케이 됐고 정리를 좀 하러 넘어가자 얘들아. 1단락은
문제랑 해결 구조로 글이 진행됐었어. 그래서 문제부터 적어볼게. 1단락에서 나온 문제는 이 투명 유리창에 관한 게 문제였지. 근데 불투명한 유리창은 있을 수가 없지. 어쨌든 투명 유리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햇빛을 받으면 자꾸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얘를 그나마 해결하겠다고 커튼도 가지고 오는데 커튼도 마찬가지야. 얘랑 똑같이 처음에는 막아주다가 커튼에 흡수된 빛이 똑같이 실내 온도를 높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커튼도 실질적 해결책이 못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게 이 글에서는 조광유리였다. 조광유리의 개념은 애초에 1단락에서 이미 제시를 해서 우리가 별표까지 쳐놨는데 이 개념이었지. 조광유리는 투명한 상태랑 불투명한 상태로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 있는 유리를 말하지. 햇빛이 많이 내리쬐을 때는 불투명하게 했다가 햇빛이 좀 적거나 햇빛을 쬐고 싶을 때는 투명하게 했다가 이게 1단락이었어. 2단락 가볼게. 2단락. 2단락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웃기지만 그냥 만드는 방법? 원리? 뭐 원리 단락이야 그냥. 요 조광유리 원리 단락. 원리에는 방식부터 적을게. 전기적 변환 방식을 쓴다. 전기적 변환 방식을 쓰는데 누구 있잖아. 비문학 읽다가 멍청하게 전기적 변환 방식 그리고 그 밑에 용액형 방식 쓰면 안 된다. 별개가 아니야. 전기적 변환 방식은 원리고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용액형 방식이라고.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전기적 변환 방식 중에서 이걸 사용하는 용액형 방식을 사용한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원리냐면은 전자를 받을 때 또는 전자를 보낼 때 뺏길 때야. 뺏길 때 보낼 때가 뺏길 때 색이 변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게. 전압이 없을 때,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는 환원 착색제랑 산화 착색제가 투명하다. 밖을 바라볼 수 있어. 투명해. 근데 여기에다가 강하든 약하든 전압을 걸어주기만 하면 이 원리 적어볼게. 세로로 좀 적어야 되네.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지. 근데 이 전자를 받는 쪽이 있고 빼앗기는 쪽이 있지. 이 받는 쪽이 이 글에서는 환원 착색제고 빼앗기는 쪽이 산화
착색제. 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더 적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낮아서 못 적으니까 난 여기 적을게. 같은 단락 내용이다 얘들아. 화살표 쳐서 적을 거야. 그래서 이어 적어보면은 이렇게 치고 이런 받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면은 얘들은 초록과 빨간 계열은 흡수를 해버려. 흡수를 한다는 말은 얘들아 내 방으로 이 빛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지가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즉 푸른색만 통과하지. 푸른색만 통과하지. 용액이 말이야. 용액에 푸른색만 통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유리의 불투명화가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밖에 들어오는 빛을 막아준다. 됐지? 요게 2단락 끝이다. 다음 3단락은 방금 설명했던 이 용액형 방식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 쭉 나열했었잖아. 맞지? 장점과 단점. 그래서 적어볼게. 우선 장점부터. 장점. 첫 번째, 이거 에너지 절감시켜준다. 응? 아 맞네. 미안.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투명화에 드는 에너지를 절감시켜준다 이 말이지. 에어컨 안 적어서 내가 헷갈렸다. 원래는 방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그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의 에너지 절감이야 얘들아. 알겠지? 에어컨 안 틀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절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만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걔가 간지나지 않나? 우리 방의 유리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얘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단점이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안 쓰지. 단점이 3가지나 있어서. 첫 번째, 이 비경제적이야. 아무리 에너지 절감 시켜줘도 에어컨 트는 전기세랑 얘한테 그 전압 걸어주는 전기세랑 거의 쌤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제작하는데도 돈 많이 들고 이거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이 유지 비용이 너무 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진짜 큰 유리를 사용하면 유리 크기가 엄청 커지면은 통유리를 사용해버리면 투명화했다가 불투명화됐다 하는 이 상태 전환 시간이 늘어나. 그래서 엄청 큰 유리는 지금 당장 내가 불투명화하고 싶어도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게 단점이지. 누가 있는데? 밖에서 들린 거야? 에? 깜짝이야. 세 번째, 용액의 온도 상승. 얘가 상승하는 것도 문제야. 왜냐? 지가 상승한 다음에 다시 실내 열로 방사해버려. 방사가 뭔지 알지? 내뿜는다고 그냥. 내뿜으면 안 되는데. 그 유튜브에 진용진 쳐가지고 그거 무슨 뭐 다방 무슨 뭐 있거든?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곳이냐? 그 영상 보면 나온다. 자, 한번 적어볼게. 이것도 제목 적을 게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지어 적었어. 뭘로 적었냐? 유리창에 거울의 기능을 좀 있어 보이게.
유리창의 거울의 기능을 하면서 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리창의 거울의 기능 부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가 우리는 네모박스 전하는데 기존의 그 가스 변환, 수소 가스 변환하는 방식이 있고 업그레이드된 밑에 요즘에 쓰는 새로운 가스 변환 방법의 한 개가 있지. 이 두 개가 있어. 기존의 가스 변환은 딱 두 개만 적으면 돼.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거든. 두 장의 유리를 사용한다. 이 두 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두께. 이 두께에서부터 이 문제점이 등장을 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쪽에 필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알고 있어라.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수소가스 넣는 거 알지? 그거 알고 있어라. 새로운 가스 변화는 한 장 사용해. 한 장의 유리 사용한다. 한 장의 유리를 사용하는데 요 유리를 갖다가 진짜 거울의 기능을 갖게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 3단계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유리 표면에다가 마그네슘 플러스 이트리움 섞은 요 방막을 입히는 거지. 요 방막 입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 적을 건데 너건 여기 갈로치고도 적어라. 갈로치고 이 여기 마그네슘과 이트리움의 혼합 요 방막이 바로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빛 반사 역할이다. 두 번째는 뭐냐? 팔라듐 방막 입혀야지. 팔라듐이니까 뭔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원소 느낌 난다. 그래서 팔라듐 방막 입혀야 되고, 얘 기능은 내가 적어줄게. 위에는 안 적었으니까. 얘는 수소를 흡수랑 탈착하는 거. 흡탈착 촉진시켜주고 빨리 붙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막이 산화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보호막이라 그랬지? 얘는 보호막이라 그랬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얇은 투명 시트 씌우는 거. 투명 시트 씌우는 거까지 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의 원리들이지. 자, 내가 그려볼게. 이제 그림을 여기다가 그릴게. 자, 방막이 있고 시트가 있으면 요 사이에 이제 넣는 거지. 맞지? 방막과 시트 사이를 가지고 노는 거지. 요 사이가 지금 꽉 차 있다 셈 치는 거지. 뭘로? 수소가스로. 수소가스로 방막과 시트 사이가 차 있다. 근데 이 수소가스는 어디서 흘러오는 거냐면, 요 수소가스는 어디서 흘러오는 거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분해해서, 공기 중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방막과 시트 사이에 수소가스로 채워 넣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투명해지는 거지. 방막이 투명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울의 역할이 사라지고 진짜 유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투명해졌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방막과 시트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위에 했었던 전기 분해를 중지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가스가 빠져나간다 그랬지? 중지시켜버리면 이 수소 가스가 공기 중 산소랑 반응해서 빠져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빠져나간다 그랬다. 이럴 경우가 바로 방막이 불투명해진 때다 그랬다. 불투명해질 때. 됐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막은 얘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얘는 간단하다.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장점은 제작도 쉽고 유지 비용도 얼마 안 들어서 굉장히 경제적이야. 두 번째는 그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그냥 본문에서는 실용적 분야에 잠깐만 미안. 이게 단점 아니다. Holy shit. 미안하다. 장점 1, 장점 2고 얘는 단점 없다. 단점 없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단점을 왜 적었지? 됐지? 여기까지가 정리 끝이다.